네, 19일 만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끌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드디어 오늘 저녁 열리는데 어떤 의제들이 오갈지 잠시 뒤 전망해보고요. 민주당에서 최근 검찰개혁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이른바 본부장 의혹 특검법도 발의했는데 이 법 발의에 참여한 박주민 의원 잠시 뒤 연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섭외를 해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역설일까요? 1,000만 인구가 코로나19를 겪고 지나간 상황이 되다 보니 여행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행사마다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잠시 뒤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 6시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의 첫 만남으로 양측은 의제 구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회동에서 민생이나 안보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나 청와대 이전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는 장애인 단체를 겨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의당은 이 대표를 혐오 정치인으로 규정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사들이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도 강도 높은 처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13만 명 넘게 줄면서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번 회동은 한 차례 연기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성사됐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 회동은 대선이 치러지고 19일 만에 열리는 거죠.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6시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합니다. 지난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요. 19일 만에 첫 회동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역대 신구 권력 사이 회동 가운데 가장 늦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반주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그동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동 조율을 위한 소통 채널이었는데요. 이철희 수석 대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건 윤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의제가 없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회동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됩니다. 네, 회동 조율이 늦어지면서 취임식에서나 두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거죠? 네, 이번 회동은 앞서 16일로 첫 회동이 잡혔다가 예정된 일정을 4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실무 협의를 거듭하면서 회동 일정을 조율했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거듭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두 사람이 만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만찬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 성사 배경을 보면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장기화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자 양측 모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더는 회동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6일 회동 결렬의 결정적 이유로 꼽혔던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회동을 앞두고 양쪽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지만 필요에 따라 단독 면담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면담 당시 두 사람은 배석자를 두고 대화를 시작해 이후 독대로 전환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데 양측은 일단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민생이나 안보 현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집무실 이전과 같은 정치적인 현안보다는 민생 이슈를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양측 모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늘 회동에서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양측 모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국정 과제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특별한 의제는 없다면서도 조율해야 할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생이라던가 안보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동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같은 이런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될 방안을 얘기하면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50조 원 편성 등과 관련해 현 정부도 책임 있게 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만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도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새 길이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꺼내기보다는 민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청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 또 남아있는 공공기관 인사 전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양측 모두 회동이 연기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 부각이 부담되기 때문에 각종 의제를 두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입니다. 네, 새 정부 인선도 큰 관심인데 특히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각 구성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초에 인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총리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는 윤곽이 가려져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이른바 경제원팀이라는 드림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와 무관하게 어쨌든 저희가 국정에 있어서의 한치의 빈틈 없이 그리고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의 원팀, 또 국민과의 원팀, 그리고 국민과의 드림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들었던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재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 주한 일본 대사와도 접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당초 지난 17일 아이보시 대사의 예방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이보시 대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가 다시 잡힌 건데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로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며 양국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화답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규범에 기반한 질서 실현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통화에서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회는 오늘도 6개 분과를 가동해 국세청과 국정원, 질병관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내일까지 업무 보고를 받고 다음 달 초에 1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외관과 정책 방향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17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보니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최근 서울 도심 주요 집회나 시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보는 통이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를 꾸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무실 주변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통이동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곳 현장 연결할 때 시위 소리가 가끔 이제 들리는데요. 오늘도 집회 시위 인파 많이 몰려 있습니까? 네, 오후에도 이곳 인수위 앞에는 시위대 대여섯 명이 모여서 현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시위대 돌발 행동에 대비해 경찰이 바로 뒤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몰려들었던 이 집회나 시위 행렬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인수위 주변 다른 건물 앞에서도 현재 집회가 한창입니다. 윤 당선인 대변인은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간담회를 갖거나 의견서나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당분간 현재 통이동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거로 보이는데요.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에 계속 유지된다면 용산 이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지금부터 최소한 석 달 더 집회나 시위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경비나 경호 인력도 덩달아 강화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일반 시민을 제외한 시위자들은 인수위 건물 맞은편에만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인수위 쪽 인도는 통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세계 기동대 경력 170여 명과 경찰 가림막, 버스들이 배치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통이동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해 집무실 주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를 꾸려 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도 불법 집회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이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이번 주말 종료되는 거리 두기를 완화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일일 확진자 수는 휴일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큰 편인데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8만 7,213명입니다.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줄면서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영향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큰 편인데요. 신규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만 1,000여 명이 2주 전보다는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 4.3명에 1명꼴로 감염된 셈인데요.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1주 만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자들이 많이 증가한 데다 기존 백신 접종자까지 고려하면 면역력을 가진 국민 비율이 늘면서 감염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평가입니다. 변수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입니다. 권 1차장은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지난주 기준 56.3%로 우세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화가 새로운 유행이 형성되기보다는 현재 감소세가 완만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브리핑에서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유행 추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에 거리두기 조정 관련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발표일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환자는 감소세인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아직 규모가 줄지 않고 있죠? 네, 신규 환자 감소세 추이가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에 반영되려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87명으로 3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5,186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증가한 1,2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대 4자릿수 위중증 환자는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유행의 정점 이후 최대 2,0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던 위중증 환자는 예측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는데요.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로 전날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전날보다 12만 명 이상 줄어 183만 7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 집중 모니터링을 받는 환자는 25만 9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발전자회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산하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압수수색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한국서부발전 등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졌던 발전공기업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서류와 PC 등 증거 물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4개사 사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사표 제출의 배경에 장 차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반대되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표를 제출했던 공기업 사장들 모두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은 지 3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겁니다. 사건 내용이 비슷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도 자연스레 정리가 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와 계열사인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사들이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앞입니다. 네, 삼성 웰스토리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곳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돼 밖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전에 도착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곳 외에도 삼성전자, 삼성 웰스토리 본사도 압수수색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4곳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 웰스토리의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전부 몰아주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법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전직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가진 삼성 웰스토리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도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반부패 강력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을 지원받고 일주일 전엔 검사 4명을 증원해 2개 팀을 3개 팀으로 늘리는 등 확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청구했던 삼성 웰스토리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앞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에 이름을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인 그리고 부인 장모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고요. 네. 특검 추천 과정과 방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2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그 4명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서 2명을 다시 줄여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특검법입니다. 법무부에서 2명, 법원에서 2명, 이 4명 중에서 여야 협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 수사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검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특검이 되어 왔던 사건들을 보면요. 네. 크게 2가지 궤입니다. 하나는 검찰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같은 고위 공무원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들을 해왔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 자신 또는 검찰의 어떤 가족 이렇게 관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또 특검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왔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이 2가지 경우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즉 대통령으로서 이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자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검찰로서는 식구와 관련된 사건이 네.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좀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윤 당선인이 검찰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지금까지 윤 당선인 측에서는 관련 의혹들 검찰 수사에서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글쎄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배우자이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널리 알려지고 있죠. 예.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11명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된 겁니까? 예, 일단은 뭐 발의 자체는 11명이 했지만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흠집내기다. 일각에서는 또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죄들은 수사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주체를 특검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이고 이미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수사하겠다라는 네. 것이 대선 불복이 되긴 어렵죠. 그 전부터 계속 수사해 왔던 사건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특검도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그 대장동 특검부터 처리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대장동 특검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네. 다만 근데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했었죠. 특검을 어떤 식으로 선출하느냐에 대한 그 방식의 문제. 네. 야당의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별도 특검으로 가자. 특검법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상설 특검을 하자 이렇게 부딪혔었고, 예. 수사 범위도 주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초점을 맞췄던 게 국민의힘의 특검법이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상설특검 요구안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워낙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쪽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을 중심에 놓고 양쪽 다 그럼 특검법을 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협의와 합의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박주민 의원님, 이 네. 상설특검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한 거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도 네. 발동 권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수사 지휘권이나 뭐 검찰 인사 예사권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 차기 정부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공정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직권으로 상설특검 도입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회에서 지금 양 당이 다 특검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가 됐고요. 예.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바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홍근 신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검수완박, 그러니까 남아있는 검찰 수사권이 있는데 이걸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자. 여기에 이제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당내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못 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네. 오로지 합리적인 검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일상적, 통상적 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내 의견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는 것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 쪽에 향하는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런 프레임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검찰 개혁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고 해서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인가, 이 부분은 달라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가로막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기 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전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이런 건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예.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나가면서 좀 속도나 방향 같은 거는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와 인수위 사이에 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수사지휘권이 총 4번 행사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 한 번은 헌법적 원칙에 맞게 수사해라라는 지휘권 행사였고요. 나머지 3번은 검찰이 검찰의 측근이라든지 검찰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에 손을 떼라는 것이었어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용되었던 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죠. 네. 검찰이 자기가 또는 자기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 안 하고 있을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폐지다. 뭐 이렇게 무조건 이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검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와 예산 그 독립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와 예산 독립 문제도 사실 20대 국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그때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때와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지 그럼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방향이 좀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식구 감싸기 이거 못하게 하자. 그리고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립성 보장이 생명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예, 맞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권력이 점점 돼가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뭐 저희가 군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섭외되는 대로 내일이나 모레 다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네, 정부가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부실 시공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네, 이 사고는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공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부실 시공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대상은 원도급 업체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입니다. 또 부실감리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건축가 사무소 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최소한 영업정지 1년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도록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반복되는 부실 시공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놨다고요? 네, 현재 중대 부실 시공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재판 결과까지 보고 난 뒤에 처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큰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가져와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시공으로 사고가 났을 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거고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은 5년 동안 부실 시공이 2차례 적발되면 등록 말소 처분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땐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공공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적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보건의료분과 전체 회의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과학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염병 대처를 위한 7대 원칙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 안전접종 관리 반장님 모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참석자분들 소개 마치고요. 안철수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4차 회의입니다. 일단은 보건분과회의를 월요일, 목요일 계속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민생경제분과회의를 수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3번 회의를 거쳐서 오늘은 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고 또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명 별다방 거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들께, 특히 자영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특위의 보건의료분과는 전문가 8분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마도 내일 정도에는 민생경제분과 전문가들 진용이 모두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 오시는 공직자분들 진용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늦어도 모든 인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활동해서 성과를 내는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 인수위 코로나 특위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도 인수위원장 겸 특위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언론인 분께서는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안철수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 정부 대응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비판의 수위를 좀 높였고요. 특히 정부가 4월부터 일회용품 컵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인가?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잠잠해질 때까지 좀 미루자 이런 제안을 한 이런 상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환자가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1,27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 기록했는데요. 중대본 현장에서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28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주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약 246만 명으로 하루 평균 35만여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월 2주부터 증가세가 지속된 이후에 11주 만에 감소하였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1로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접종률이 낮고 또 접촉 빈도가 높은 학동기 연령에서의 발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발생률이 낮지만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18.4%, 45만여 명의 고령층이 확진이 되어 향후에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3차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는 감소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80% 이상 유지되고 있어 예방접종은 여전히 중요한 예방 수단입니다. 3월 4주의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93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5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6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가장 높고 치명률이 2.8%로 높아서 60대에 비하더라도 사망률과 치명률이 15배 이상 높은 상황이어서 70, 80대 이상의 고령층의 집중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자, 그리고 기저질환자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망자 중에 60대 이상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또는 1차만 접종받으신 분의 비율이 4%로 매우 낮지만 사망자 중에는 4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3차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께서는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지난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부 계통에 대한 분석 결과 전파력이 보다 높은 BA2의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56.3%, 해외 유입 사례에서도 71.1%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연구진들이 3월 23일까지 수행한 향후 예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현재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정점 이후의 감소폭에 대해서는 연구진 사이의 편차가 크므로 향후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재원 중 중환자는 4월에 감소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1,300명에서 1,680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월 4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 지속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BA2의 점유율이 증가해서 우세종화되었고 등교 확대, 사적 모임의 증가, 예방접종 참여율의 정체 등으로 정점 이후에도 감소세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긴 기간의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그간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권, 여행 상품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 조일상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 상품 그야말로 완판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으로 숨통이 좀 트였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그 정부의 이제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무격리 그 격리 면제 발표가 있으면서 그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 예약 상황이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면제 대상인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중심의 유럽 국가들이고요. 최근에는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도 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발 하루 이틀 전 이 PCR 음성 확인서나 항원 검사서 혹은 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2배 정도 해외 여행자들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홈쇼핑에서 해외여행 상품이 1시간 만에 150억 원어치가 팔렸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예약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현장에서 좀 체감하십니까? 네, 이제 그 여행 업체보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그 여행 업체들의 공통적인 그 얘기가 정부의 발표일 기준으로 해서 예약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의 예약 상황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해외여행 회복세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약을 받으실 때 보면 어느 지역 여행 상품이 주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까? 사이판이나 괌 예약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동남아 예약 증가세도 좀 뚜렷한 편입니다. 예, 동남아, 사이판, 괌도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이나 미주 쪽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과 미주 지역 예약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한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다 보니까는 유럽 지역 수요는 많이 있는 편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본토는 비즈니스나 이제 친인척 방문 목적의 항공권 예약 인원이 좀 많고,
하와이는 이제 허니문 예약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행 시기도 뭐 지금부터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지금까지 억눌렸던 또 여행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풀기 위해서 많이들 나가시려고 할 텐데 언제쯤 예약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당장 이제 4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부터 예약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7, 8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한 예약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월이나 5월 이후 이 다양한 항공 노선의 증편이 예고되고 있어서 그 수요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아직까지 예약 못 하신 분들도 꾸준히 여행 상품들 보면서 혹이나 뭐 항공권 같은 거 보면서 더 증편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 상품에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획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예. 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행의 규모를 좀 더 소그룹화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를 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안전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안전여행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24시간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도 그렇지만 항공권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죠? 네, 이건 뭐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보통의 이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서는 이 저렴한 클래스의 금액부터 좌석이 노출되는데 현재 항공사의 정기 노선 공급이 매우 이렇게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낮은 등급, 낮은 요금의 좌석이 빨리 소진되면서 아무래도 체감상 항공권 가격이 좀 인상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4월부터 유리할증료 인상폭이 또 커지기 때문에 그에 앞서 좀 이렇게 예약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도 좀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 서류를 가지고 해외여행 하시겠지만 이미 한 차례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도 지금 많아지는 상황에서 여행을 더욱더 가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좀 판단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뭐 한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이제 슈퍼항체가 발생했으니 좀 더 여행에 좀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변수가 아직 남아있죠. 스텔스 오미크론 이 변수가 남아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재확산 시작되기도 했고 유럽이나 독일, 뭐 미국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연기나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네, 여행업체들이 내놓은 기획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나 출발일 변경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분쟁에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행 뭐 혹시 계획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코로나 사태 얼른 끝나서 또 자유롭게 또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어 조일상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우가 고래를 품는 마법 같은 인수라는 말이 나왔던 쌍용차의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대금의 잔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결국 자동 해지됐습니다. 인수 무산 과정을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과 전북에 공장을 보유 중인 에디슨 모터스는 2015년에 설립된 전기차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기치를 내걸며 자금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오너십 있는 경영자가 직접 회사를 경영해서 매출 규모로 보면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의 몸집 차이가 워낙 커서 새우가 고래를 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수합병 M&A 대금은 3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품는 마법 같은 인수에 따른 기업 회생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멈추지 않은 가운데 에디슨 측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차의 부채는 공유채권 등 약 1조 원, 이 가운데 법적 청구가 보장된 회생채권 5,470억 원에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쌍용차와 상거래를 해온 채권단은 발끈했습니다. 변제율이 떼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수존정 절차를 다시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자금력이 없으면은 그걸 안 해야지. 돈 3천억 주고 부채를 하나도 안 갚으면서 이게 한다는 거는 이게 사회 정의에도 안 맞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옥세를 하더라도 우리는 16만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거든요. 반발하기는 쌍용차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에디슨 측이 지급하기로 한 2차 대여금 200억 원도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인수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컨소시엄 멤버인 자회사 에디슨 EV가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는 코스닥의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결정한 인수잔금 2,700여억 원을 기한 내 미납하자 쌍용차는 해지 권리를 갖게 됐고 이후 공시를 통해 5 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투자 계획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인수를 호재로 막대한 주가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먹튀 논란에도 휩싸였던 에디슨 측은 다음 달 예정인 반개인 집회 연기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결국 돈이 없어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달 만입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의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회생 드라마의 개봉은 기약 없이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주민용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업체가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서 시립소각장에 무단으로 투기해온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돈을 주고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시립소각장에 몰래 버리고 처리 비용만 챙긴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폐기물 투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마포자원 회수시설. 자정쯤 폐기물 수거 업체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 봉투를 내립니다. 처음엔 흰색 종량제 봉투만 버리는 듯하다 갑자기 녹색 봉투를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녹색은 기업에서 내놓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봉투입니다. 주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 생활 쓰레기는 바로 이 녹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용산구 흰색 종량제 주민용 봉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폐기물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병원 쓰레기 창고에서 녹색 봉투를 100개 정도 담아갑니다. 다음 행선지인 대형 쇼핑몰에서도 같은 봉투 수십 개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그냥 100리터짜리가 400개 내지 500개가 나오고 하루 종일 저희가 3명이 한 게 대략 톤을 계산하면 한 12톤? 12톤, 13톤 정도. 기업 등이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봉투값을 받고 가져온 뒤 민간 처분업체로 보내 돈을 내고 소각 등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반면 시립소각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태우는 곳이라 수거업체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사이에 숨겨 몰래 버리면 기업에서 받은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가 한 10톤 정도, 10톤, 한 13톤 정도가 지금 그 소각장에 가고 있거든요. 예, 한 일주일에. 그 돈만 해도 거의 200만 원 삭감하고. 해당 업체는 용산구 용역을 받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왔기 때문에 시립소각장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장 폐기물 수거에 활용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만 딱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끼느라고 그 사업장 폐기물 팀에다가 뭐 일반 쓰레기도 맡기고. 업체 대표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왜 섞여서 버려졌는지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사업장 봉투도 이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개씩. 그럼 보관하고 보면은 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그 봉투를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쓰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용산구 폐기물 관리팀은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초에 터키에서 재개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과 중립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휴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나토 가입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가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Bundan sonra da devam ettireceğiz ve bütün gayretimiz bu iki lideri bir araya getirmek suretiyle özellikle de bir barış atmosferini oluşturmak. 터키는 양측이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보장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Говорити змістовно, терміново, чесно і заради результату, а не заради того, щоб тягнути час. 러시아 당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한 자국 매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협상을 통해 휴전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른 이후 독재자, 학살자 등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푸틴을 자극해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에 미국 행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저녁 미국 백악관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처음 지칭한 바이든 대통령. 이후 폭력배 독재자 학살자로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What does it make you think? He's a butcher. 그리고 푸틴 정권 교체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독재 정치를 부각해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푸틴 정권 교체 시사는 푸틴 대통령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부정적 파장이 커서 미 행정부는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President, the White House made the point last night that quite simply President Putin cannot be empowered to wage war or engage in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do not have a strategy of regime change in Russia.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을 겨냥한 과격한 표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Pour ne pas que la situation dérape, je n'utiliserai pas ce genre de propos parce que je continue de discuter avec le président Poutine. Parce que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푸틴 정권 교체까지 나간 바이든의 날선 표현이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인지 말실수인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하늘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봄 만끽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일교차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낮 동안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4도로 포근함을 넘어서 무척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도심공원에도 봄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2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며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은 일교차 큰 날씨에 걸리기 쉽습니다. 심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옷차림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몸에 좋은 차 드시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아직 취임 전인데 윤석열 당선인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전망이 긍정 전망을 앞질렀습니다. 2주간 8.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이런 가운데 전격 성사된 오후 청와대 만찬 회동이 주목되는데 잠시 뒤에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